저희가 개인 사업자 신고 실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볼 건데,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 이제 내신 분들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 65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강의하다가 이거 너무 궁금하다 하신 거는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중간에 답변 드릴 내용이면 중도 이제 끊고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게 조금 다음 제가 다 끝나고 Q&A를 받게 답변해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팅창에 이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신고 실무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하게 된 이하나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제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무사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무학 석사를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뭐 국세청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현재 제가 뭐 유튜브 채널도 새속TV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는 이제 뭐 오늘 이제 제가 강의 자료도 있지만 그 강의 자료 이외에도 제가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강의 자료에 필기도 하시면서 듣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5년차 세무사로 참신 세무 컨설팅 대표 세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사업자 신고 실무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세금이에요.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원천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1년에 2번 신고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내는 건 4번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최근에 5월달이 지나갔는데 그때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천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저희가 3시간 강의인데요. 3시간 강의 중에 부가가치세 파트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일단 기본 구조부터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상품 재화의 거래나 잠시만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구조부터 보실게요. 구조에 보면 일단 여기 제조업자가 있고요. 제조업자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유통업자,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다른 이제 사업자가 많이 껴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유통하는 사람, 그래서 소매업자한테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소매업자가 결국엔 우리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을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우선 제조업자가 이제 유통업자한테 넘길 때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팔아주세요 하고 넘길 때 그 제조 가격이 1,100원입니다. 이 중에 이 1,1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실제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1,000원인 거예요. 1,000원인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나의 매출액의 그 부가가치 이윤이라고 하는 거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1,000원이 이윤이라고 보고 거기에 10%인 100원이 일단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통업자는 제조업자한테 1,100원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겠죠. 근데 그 안에 물건가는 1,000원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00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는 100원은 일단 내가 부가가치세를 먼저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통업자가 열심히 팔아서 소매업자한테 넘깁니다. 근데 마진이 있어야겠죠. 이 마진을 이제 통해서 전체 물건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3,300원에 소매업자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3,300원에 넘기고 실제로 여기서 본인의 마진이 얼마일까요? 본인의 마진은 2,000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게 3,300원인 거고 1,100원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의 마진은 2,000원이죠. 그래서 3,300원의 물건을 넘기는데 3,300원 넘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최종 소비자한테 결국엔 부가가치세는 전가시키는 세금이기 때문에 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3,300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주기 싫은 거죠. 그리고 왜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내가 누군가한테 결국 최종 소비인데 전가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3,300원의 물건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소매업자한테 넘겼고 이 거래 단계에서 일단 유통업자의 마진은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0원에서 1,000을 뺀 거. 그래서 2,000원의 마진이 발생하고 여기에 따른 10%의 부가가치세 200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유통업자가 부가세를 얼마를 내느냐? 내가 소매업자한테 3,000원에 넘겼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한테 1,000원에 사왔기 때문에 이 2,000원에 대한 10% 200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제조업자는 1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본인이 내겠죠. 왜냐면 유통업자는 1,100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실제 내 마진은 1,000원이고 부가가치를 받아와서 본인이 그 사업자니까 그거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결국에 이 소매업장 최종 소비자한테 팔죠. 7,700원에 파는 겁니다. 7,700원에 파는데 7,700원 현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현금이 이동하는데 여기서 물건값은 7,000원이고 실제로 700원은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7,700원에 받고 넘기는데 물건값은 7,000원. 하지만 이 최종 소비자한테 넘기는 소매업자는 유통업자한테 얼마에 사왔죠? 3,000원에 사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7,700원에 소매업자 입장에서 3,300원을 주고 우리가 사왔기 때문에 3,300원. 근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뺐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소매업자의 마진이 얼마인가요? 4,000원이죠. 그래서 4,000원에 10% 40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각 거래 단계에서 100원, 200원, 400원 이렇게 각 사업자가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7,000원.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한테 700원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각 거래 단계별로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내가 마지막에 파는 가격의 10%는 좀 세이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 7,7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업주분들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부가가치세 낼 때 되면 실무에서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업자분들의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게 내가 물건을 물론 사원 가격의 10% 공제도 받지만 이렇게 공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지만 매입세 그 때때로 그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최종 소비자한테 넘기는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좀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매출이 났어요. 월별. 그럼 거기 10%는 다른 통장에다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놔야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세무서, 우리가 국세청에 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일단 먼저 잡았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낼 때마다 화를 내세요. 왜냐면 왜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냐?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내가 물건을 사올 때도 10% 줬지만 내가 물건을 팔 때도 그 사람한테 10% 받아놓고 그리고 세무서에다가 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대신 납부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우리 서비스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의 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꼭 이거는 제가 물건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새는 용역도 많죠.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서비스 업종이에요. 내가 뭐 IT 개발자다. 그래서 그 개발자인데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하고 그 회사에서 매월 뭐 5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550만 원 주면 6개월이면 3,300 정도 되죠. 그럼 여기서 300만 원을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근데 자기는 그 용역만 제공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단계들이 없는 거예요. 매입 단계들이 전혀 다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빠져 있다면 550만 원씩 받아서 50만 원씩 무조건 빼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두셔야 7월 달,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폭탄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좀 반발감이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내는 건 아니에요. 나는 물건값의 10%를 얹히는 것뿐이지 그 10%는 누가 가져간다? 국가가 가져간다. 그래서 실제로요, 부가가치세가요, 우리나라 세수예요.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왜냐면 세금의 종류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뭐 법인세도 있고 많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보통 거의 감면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어쨌건 뭔가의 거래에 따라서 우리가 10%를 징수를 하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왜냐면 최종 소비자가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최종 소비자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4,400원이에요. 그러면은 400원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지 않고 마지막 내가 그 판매업자한테 주는 거죠, 돈을.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이제 실제 납부 의무자지만 우리 담세자랑 다른 거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만 냅니다.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챕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업자 등록 낼 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 낼 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구분하셔야 되는 게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 사업자 아니면 개인 사업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 사업자는 뭐죠?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여기다가 1년에 4번 분기별 신고라고 적어 놓은 건데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2번 신고를 하는데요. 납부는 4번 해요. 납부는 4번. 여기서도 좀 이해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4번 내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자료를 받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1년에 2번밖에 신고 안 하는데 갑자기 4월 달이랑 10월 달. 원래 1년에 2번은 1월이랑 7월에 합니다. 근데 4월 달이랑 10월 달에 갑자기 세무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예정 고지세액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1월 달에 세금을 냈어요. 여기 1월 25일 날 뭐 500을 냈어요. 부가세를. 녹물을 머금고 500을 냈어요. 근데 원래 7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죠. 이때. 근데 나는 이동안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1월 달에 한 게 그 전년도 우리가 이제 신고했던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걸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내게 돼 있는데 1월 25일날 500을 냈는데 갑자기 4월 25일날 250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전기세 바로 냈던 거에 대한 절반을 잘라서 2분의 1만큼 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내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뭐냐면 세수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7월 25일 날 실제로 내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낸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근데 미리 우리가 이때에서 실제로 만약에 100밖에 안 나왔어요. 매출이 줄어서. 그러면 250을 미리 냈기 때문에 여기서 250을 차감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150을 환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에 냈던 거에 절반을 잘라서 미리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 중에서도 아니 세무사님 이거 저 매출 아예 없어요. 전년도만 잘 된 거고요. 갑자기 저 일이 없어졌어요. 하고 4월 달에 내려고 하니까 너무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세무대리인한테 연락하시면 매출이 줄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고 물론 거기 법적 기준은 뭐 3분의 1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하로 줄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안 내거나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인처럼 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4월 달에 그 부가가치세 내려고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선정된 게 왜냐면 우리가 뭐 전기세 같은 거는 사실상 뭐 내고
얼마 썼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자분들은. 근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 기수에 내가 신고할 때 낸 세금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저히 못 내겠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못 내겠으니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요새는 국세청에서 다 카톡 오죠. 근데 국세청에서 오는 카톡을 무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시를 하기보다는 안내를 그냥 해주는 게 있고요. 꼭 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안 냈다? 3% 가산세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정 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된다. 개인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통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상률은 별로 없죠. 그래서 세무대리는 보통 끼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대리인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본인이 신고할 때에 예정 고지를 놓치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아니 간혹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세무서를 왜 쓰느냐 물어볼 때도요. 이렇게 본인이 놓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뭐 기장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혼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뭐 혼자 신고하고 세무대리인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체크하셔서 이 개념은 알고 계시겠죠? 예정 고지세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차이를 먼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일단 크게 봤고요. 이제 그 개인 사업자만 보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세금,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의 대상은 이렇게 학원, 병의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부가세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 내지 않은 학원 병원 이거 부가가치세 10%안 낸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신고를 안 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면세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의 개념 중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있죠. 보세요. 이 학원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병의원도 뭐예요?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고. 물론 주택임대는 좀 특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중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어서 주택만 특수하게 우리가 면세예요. 그래서 여기 학원 병의원 제가 이제 크게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 생필품이라던가 그냥 우리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같은 거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질 않아요. 아예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럼 결국 내는 사람은 누구누구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 내는 사람은 결국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가 내는 건데 이제 그 일반 과세자 먼저 볼게요. 일반 과세자는 또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죠. 1년에 2번 1월, 7월 상반기, 하반기 신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법인이랑 설명을 비교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번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예정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정고지 받으셨을 때 화가 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그래서 결국에 내는 건 4번이에요. 내는 건. 물론 환급받는 경우도 있겠죠. 환급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납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반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이게 간이 과세자죠. 여기 혹시 간이 과세자분들 많으신가요? 혹시 간이 과세자분들 있으시면 여기다가 한번 메시지 좀 적어주시겠어요? 대부분 일반 과세자이신가 보네요. 간이 과세자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간이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이 과세자는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에 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사업자 처음 최초 등록 시 저 간이가세자로 내냐 일반 가세자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간이가세자를 많이 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서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제가 앞에서 우리 구조 설명할 때 10% 낸다고 말씀드렸었죠.
10% 내는데 간이가세자는요. 10%가 아니고 10%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있어요. 이 부가율은 10에서 30%, 40%까지 갑니다, 요새. 예를 들어 미용실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미용실 같은 경우 업종별 부가율 보통 30% 해당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매출이에요. 똑같은 매출인데 똑같은 매출의 10%면 얼마예요? 똑같은 매출이 10,000원이다. 그럼 10%면 1,000원이죠. 근데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잖아요? 그럼 1,000원에 30%를 또 곱해줍니다. 그럼 결국 얼마죠? 300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일반 가세자는 1,000을 내고요. 간이가세자는 300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부담이 확 줄죠. 우리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밖에 안 돼. 1%만 내는 거예요. 똑같은 일반 가세자는 1,000을 내고요. 그러면 100을 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유혹에 빠지겠죠? 간이가세자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혜택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전년치 한 번밖에 신고 안 해줍니다. 한 번밖에 안 해주는데요. 이 한 번밖에 안 해주는데도 여기도 예정 고진이 있어요. 예정 고진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니까 얘는 6개월에 한 번 오겠죠? 그 전에 냈던 거 2분의 1만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근데 우리 국가에서 간이가세자 아무나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있는데 공급 대가 여기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건 공급 가액이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가가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예를 들 때 여기서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죠. 요거는 공급 대가고요. 매출액은 공급 가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공급 대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우리가 간이가세자로 취급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업종도 제외되고요. 뭐 도매업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제조라던가 이제 안 되는 업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쵸? 어차피 맞아요. 지금 제가 요거 지금 서문영님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답변을 드리자면 부가세 10%는 어차피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닌데 간이가세자는 적게 낸다는 좋은 점이 뭔가요? 자, 그러면 내가 소비자한테 팔아요. 김밥을 판다고 할게요. 근데 내 간이가세자예요. 그러면 내가 낼 게 적으니까 김밥값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3,300원, 김밥 3,300원짜리랑 3,000원짜리랑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300원이라도 싼 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어차피 그걸 카드를 긁고 현금 결제하던 우리가 뭐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 연말정산 뭐 소득공단 이런 걸 받는 거지 그 낸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라고 하면은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고 왜냐면 물건을 팔아도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혜택입니다. 왜냐면 대신 그거에 대해서 공급 대가니까 내가 뭐 10%를 내고 30% 내거는 그거는 소비자한테 부과시키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를 긁었어요. 그 소비자가 와서 카드를 긁었는데 거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뭐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요. 근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간이가세자고 간이고 기업은 보통 일반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간이가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반 기업은요. 보세요. 앞에 구조랑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가 이제 소매업자고 얘가 간이에요. 얘가 간이. 그러면은 원래 얘는 지금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이가세자한테 사오면 부가세를 우리가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 기업은요, 간이가세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강의다가도 일반 과세자로 바꾸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간이가세자는 왜냐면 그걸 지급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간이가세 포기를 많이 한다. 간이가세 포기를 한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라고 하면요. 약간의 이제 그 실무적인 이야기인데요. 가장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유 중에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영세하다는 거를 이제 티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억 4백이면요. 한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1,000만 원이 좀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순간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티내지 않기 위해서 일반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자도 보면 약간 이제 그 법인이냐 개인이냐도 많이 외부적으로는 어차피 실질은 똑같이 몰라도 법인이냐 그 개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간이가세다 내가 덜 내니까 좋다고 선호할 수 있겠지만 부가세는 쌍방이죠. 앞에 보면 뒤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서 불편함을 겪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가세 보통 포기를 하고 일반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 업종은 보통 간이를 선호하죠. 아까 말했던 듯이. 뭐 미용실 같은 경우. 미용실 같은 경우는 크게 없어요. 그 앞에 다 단계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최종 소비자 돈 받잖아요. 그럼 부가세 덜 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왜냐면 물론 10% 내지만 그러면 머리 하러 갔는데 부가세를 더 받아야 되잖아 원래. 예를 들어 파마하는데 55,000원이에요. 55,000원 달라고 하는데 5만 원 달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5만 원을 선택하겠죠. 실제로 나는 5만 원만 내가 챙기는 거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5천 원을 내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5천 원이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간이가세를 내는 업종들은 뭐 소매업, 전자상거래, 약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있고요.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이가세자를 내면 좋지만 여기서 아주 크나큰 함정이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뒤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어차피 나왔으니까 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우리 일반 과세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급 가액의 10% 우리 낸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매입으로 사온 거의 10%는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계정이죠. 그리고 또 1년에 만약에 두 번 이렇게 4월달, 10월달에 직접 납부세액 50%에 대해서 예정고지를 빼주고 결국엔 마지막에 내는 세금이 차감한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원이에요. 여기 10%? 그럼 여기 1,000원이죠. 근데 매입가액 5,000원. 그 10% 이렇게 500원. 근데 미리 낸 게 100원 있었어요. 그러면 1,000원에서 5,000원 빼면 1,000원에서 500원 빼면 500원이죠. 거기서 100원 빼면 결국 400원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미리 내준 거니까 빼준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여기서 이 400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게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죠? 요게 매입이 매출을 초과했을 때죠. 그래서 내가 팔려고 물건을 엄청 많이 대량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가세는 사원 기준으로 부가세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재고로 쌓아놔도 부가세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서 여기 매입가액이 초과했을 때 그럴 때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환급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간이가세자가 다 좋으면 간이가세자를 하겠죠. 근데 간이가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의 10%는 당연히 곱하고 요 공급 가액과 차이가 있죠. 근데 거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다. 그래서 소매업이 15%, 그리고 뭐 일반 전문 서비스 40%까지 갑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결국 공급 대가의 1.5%만 내는 거고 얘는 얼마를 낸다? 4% 낸다. 그러니까 10% 내는 것보다 훨씬 줄죠. 그리고 공제세액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매입가액 10%를 해주는 게 0.5% 해주고 이건 거의 없다고 볼 수준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정 부가세 아까 말한 대로 얘는 7월 달에 내겠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신고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직전 납부세액이 50%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차감 납부할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차감 납부할세액이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얘들 1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400이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세하다. 공급대가 4,800만 원이면 월 수입이 한 400 정도 되겠죠. 이러면 납부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부가세를. 그래서 간이가세를 냈는데 아까 1억 4백이 기준이었어요. 원래 공급대가가 1억 4백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잠시만요. 1억 4 미만 1억 4백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간이가세자인데 여기서도 이 중에서도 더 영세하다. 4,800만 원 미만이다 하면은 부가세 낼 게 없어요. 여기서 세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면 또 신고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안 돼요.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나 4,800만 원 안 되니까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낼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부가가치세지 종합소득세가 아니에요. 내 수입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국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신고는 하고 납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급 X라고 나와 있어요. 환급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환급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초과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공제세액이 물론 미미하긴 하지만 거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까 매출보다 매입이 컸을 때 그때 환급이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미용실을 자꾸 예를 드는데 간이가 사자는 미용실이 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피부관리샵 그래서 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를 냈어. 부가세를 덜 내려고. 근데 인테리어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부가세는 적어요. 낼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간 돈이 뭐 인테리어를 한 5천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한테 또 10%를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내가 매출은 적어도 요게 매입이 초과해요. 매출을. 초과하는데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간 돈이 더 컸을 때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간 돈이 컸을 때 혜택이 없는 게 환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간이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매출이 커지면 이렇게 전환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요것도 그 가끔 이렇게 일반 가세에서 간이가서 나 지금 일반 가세인데 그러면 나 간이가서 빨리 돌아갈래. 나 부가세 내는 거 너무 아까워. 근데요 자동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알아서 전환이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1억 4백이 미만인데 1억 4백 미만이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무서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제 너 간이가세자 전환됐어.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다가 또 근데 며칠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잘 체크하셔서 하면 돼요. 근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쭉 올라가시면 이제 간이가세자 하다가 갑자기 일반 가세자 가니까 부가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매출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내 매출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나간 비용은 사실 세무 대리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번 거는 번 것만큼 누락하지 않아야 그 번 것만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고 이제 내가 수입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무대리랑 상의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실제 납부할세액이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자 간이가서 좀 길게 설명은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엔 개인이랑 법인을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일반이랑 간이 면세사업자 변회로 하고 여기서 좀 추가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겸용사업자라고 있습니다. 겸용사업자는 뭐냐면요. 과세랑 면세 겸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직접 본인이 겪지 않으면 모르실 텐데 이제 그 병원 같은 게 있죠. 쉽게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병원에서 요새는 옛날엔 치료 목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시술, 성형 목적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도 하지만 뭐 미용, 성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과세예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진짜 치료 면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하시는 분들을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과면세 겸용이라고 해서 일반 가세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사업자에 대한 개념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우리가 진짜 신고할 때 체크해야 할 사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매출에서 매입을 뺀다고 했죠.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데 과표에다가 일단 세율을 곱해요.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뭐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합산해서 하는데요. 가끔 예정신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락한 부분이 있으면 요때 확정신고, 요게 1기를 하고 요게 2기라고 하는데요. 요게 그 확정신고. 확정신고 때 하면 그 예정신고 누락분은 받아주겠다. 이게 어떤 케이스 발생하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임대료 같은 거. 그래서 임대료 종이 같은 거 누락되기 쉽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기셔야 되고. 근데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단 부가가치세는요. 신고하는 동시에 내가 납부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그런 용역이 제공이 안 됐거나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억울하잖아. 돈을 못 받아서 부가세를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채권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부도가 났거나 미수된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 낸 건 돌려줄게 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채권 소멸시 완성된 채권 10년 이내 못 받은 미수금에 관한 매출세에 있는 경우 반영이 가능하다.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하시고 있는데, 아, 내가 그때 부가세 냈는데, 이 사람 아직도 안 줬어? 했는데 이 요건 해당하시면 여기서 부가세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요걸 많이, 요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 매입세액인데요. 매입처분 생겨나서 합계표상 매입세액들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죠. 신용카드 등 이제 사용금액 공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서 그 이게 매입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세금 계산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우리가 내가 뭐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당장. 그래서 카드로 사온 거 이런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요거 또 뭐 있죠? 물건도 있지만 우리 뭐 복리후생, 직원 있는 경우 복리후생 영역에 대해서도 복리후생 10대. 근데 여기 1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1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이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 쓴 것 중에서 뭐 식대라던가 이런 부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가 서비스업 같은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매입이 없는 업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거는 카드를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최대 언제까지 된다? 최대 5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0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웬만하면 다 등록을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카드 공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이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그럼 납부세액 나오고, 여기서 경감 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 공제 뭐 들어가고, 신용카드 매출점포도 발행공제 있어요. 여기 음식점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음식점 같은 거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긁으면 여기서 뭐 1.3% 보통 공제해줍니다. 최대한 돈 1,000만 원이고 연애 1,00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발행문제까지 들어가면 보통 납부세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간이가세, 요건 간이가세자에 한해서 납부세액이 안 나오는 간이가세. 왜냐면 간이가세 아까 많이 내봤자 1.5%에서 4%죠. 근데 신용카드 세액공제 받으면 거의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산세. 가산세는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뭐 누락했거나 뭐 늦게 전송했구나 이런 경우 그다음 신고납부 이게 아주 제일 많이 나오죠. 저희가 세무대리인을 찾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면 나는 세무대리인 비용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혼자 해볼래 하다가 요거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으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한후 신고로 들어가요. 또 잘못하는 경우 생겨요. 내가 혼자 하다가 또 수정신고까지 발생해요. 여기 죄다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요거 항상 중요하시고 그리고 가산세까지 계산을 하면 차가감 납부세액 나옵니다. 이게 그냥 부가가치세 구조예요. 부가가치세 우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공제부터 못한 매입세액 뭐냐? 제가 뒤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사업과 무관한 매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이 있는 경우는 10대까지 인정해줘요. 근데 직원이 없다.
그럼 내가 쓴 거, 내 개인적으로 쓴 거, 카드로 썼어. 부가세 당연히 내죠. 왜냐면 내가, 뭐 아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미용실을 갔어. 네일샵을 갔어. 그러면 거기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제를 받을 수 없고요. 특히 요거 실수하시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자동차 구입 및 유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차가 필요해요. 근데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사려 보니까 요런 것들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그거는 부가세를 또 줘야지 사올 수 있습니다. 뭐 1억짜리 산다면 1억 천인 거예요, 실제로. 차량 가액이. 근데 그거는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되는 것도 요거, 오로지 9인승, 1000cc 미만 경차, 화물용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모두가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사올 때, 차 살 때 보통 경차들 사러 가시면 이거 부가세 공제도 돼요라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가세 때까지 받으려면요. 경차 아니면 뭐 9인승 카니발. 왜 카니발 그래서 많이 팔렸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차를 샀는데 그게 보통 저 사업하니까 생계와서 끊어주세요. 끊어줬어요. 근데 부가세가 이번에 왜 이렇게 덜 나오지? 홈택스에서 자동 신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덜 나오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차량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빼주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차량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돼 있어요. 보통은 생계하사 합계표에. 근데 내가 자동으로 제외를 시켜야 된다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추징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접대비에 관한 사업용 접대, 뭐 스크린 골프 치러 갔다, 카드로 긁었다, 이런 것들 다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면세 사업, 면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출한 비용. 면세는 아까 말했죠. 부가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봉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있어요.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뭐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지출됐다? 그러면은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근데 요 부분은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수하게 내가 뭔가 구입했을 때 관련된 거고요. 건물 같은 거 샀을 때 임대업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고. 지금, 송은영 님이 여기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1인 사업자의 경우는 음식점 카페에서 현금면서 사업자 번호를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받기는 해요. 실무적으로 지출증빙 영수증이죠. 받긴 하는데 공제는 안 돼요. 그냥 뭐가 되냐? 대신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기 부가세 혜택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출은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질문이랑 마찬가지예요. 지출은 하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거는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근데 종합소득세 비용도요, FM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으로 쓴 거는 원래 비용 처리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부가세는 더 엄격해요. 왜냐? 내가 쓴 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보통 비용 처리, 상황에 따라 비용 처리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대비로 해서 내가 뭐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카페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용 처리를 이제 좀 약간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매입세는 여기 못합니다. 영위. 그래서 아까 제가 병원을 예를 들었었죠?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성형도 하고 미용도 해요. 근데 여기서 정수기 같은 거 써요, 정수기. 정수기는 치료하는 사람 다 쓰죠. 그럴 때는 요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급가액 비율, 과세대 면세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서 과세 비율만큼 매출 비율에 대해서만큼 공제 불공제를 적용한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세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그러면 부가세 그럼 절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절세에 대해서는 부가세는요 무조건 증빙 싸움이에요. 증빙 싸움. 증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부가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전력공사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여기 사업자 번호예요. 요거. 양쪽의 사업자 번호예요. 전력공사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나의 사업자 번호예요. 여기서 내가 사업장에 전기료를 직접 내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당장 전화해서 나 부가세 공제 받으려고 세금에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요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놓치시는 거 요거 통신비요. 통신비도 통신사 연락하셔서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그럼 여기도 우리가 통신비가 많이 나오면 뭐 5만 원,
뭐 15만 원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부가세가 월에 15,000원, 5,000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으면 거의 돈 1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도 항상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청을 해라. 이거 보신 분들은 통신사 전화해서 내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보내세요. 왜냐면 이게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로 많이 되는데 그것보다 부가세부터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꼭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영수증 그리고 전화, 전기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 아까 소문님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 현금 영수증이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현금 영수증은요. 내 사업자 번호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내 주민등록번호처럼 외우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현금으로 뭘 살 수 있잖아요. 물건을. 근데 현금으로 사면은 뭐 현금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새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그 지출증빙용 내가 사업자 번호를 얘기해주면 거기서 예를 들어 물건 사는데 뭐 50만 원 샀어요. 그러면 사업자용으로 내 핸드폰 번호로 받지 마시고요. 핸드폰 번호 받지 마시고 그리고 내 사업자 번호 지출 증빙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 부가세 때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한 건 안 보여요. 핸드폰 번호로 한 거는.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외워서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정민님 지금 물어보셨는데 1사업자 통신비 공제 가능합니다. 요거는 왜냐면 그때 대신 뭐 전기료 내가 집에 있어요. 집. 근데 집에 있는 부분은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좀 힘들어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폰은 물론 일상 영역에 헷갈리긴 하죠. 왜냐면 뭐 내가 그냥 나 친구랑 통화할 수도 있고 뭐 사업으로 용으로 통화할 수 있는데 그거 구분되기 어려운데 어찌됐건 이게 소액이어도 모아지면 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일단 종합소득세에서는 보통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접대비 쪽은 종합소득세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래서 일단 부가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지금 거의 약간 5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좀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사실 요 안에서 이제 그 꼭 우리가 그 실무에서 몰랐던 부분들, 실무 좀 놓치고 갔던 것들 오늘 잘 체크하셔서 이제 잘 적어두시고 제가 말했던 거 요 마지막에 요거까지 기억하셔서 부가세 할 때 이제 부가세 곧 다가와요.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이제 마감이고 1월부터 6월까지 한 거 7월 25일에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고하실 때 근데 물론 이제 다 지나갔죠.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은 지나갔는데 이제 잘 기억하셨다가 네,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저희 3시 좀 넘어서 이제 다시 종합소득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시작하면서 질문 답변 받고 혹시 여기서 쉬는 시간 동안 부가세가치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잠시 끄겠습니다.